네, 안녕하세요. KCOC 사무총장 조대식입니다. KCOC 토크는 국제개발협력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대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초청한 게스트는 한국의 대표 NGO라고 할 수 있는 굿네이버스의 이일하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굿네이버스가 창립하지 이제 30주년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수치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30년 전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몇 가지 수치가 있더라고요. 우선 처음에 8명으로 시작했던 직원이 지금 4천여 명이 넘는 그러한 규모로 성장을 했고, 또 예산 규모 면에서도 1억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현재 2,800억 정도로 굉장히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수치라는 것은 양적인 거고요. 이것 너머에 있는 어떤 성과를 거뒀느냐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0여 년 동안 거둔 여러 가지 성과가 있으실 텐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말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 91년도에 저희들이 그야말로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한 단체로 굿네이버스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체로 국제개발은 정부와 함께 이런 느낌들을 갖는데, 우리는 이제 정부의 몫은 OECD 가입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길목에 NGO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순수한 시민운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8명이 시작했다는데 자원봉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직원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에 함께한 창립 정회원이 128명입니다. 근데 그 128명이 현재 59만 명, 많은 기준의 회원들이 늘어났다는 것이 제일 큰 성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 세계 46개국에서 굿네이버스라는 이름으로 한국인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국제기구로, 또 UN 기구들과 함께 이렇게 국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 굿네이버스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국의 토종 NGO로 출발을 해서 지금은 이제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NGO로 성장한 또 그러한 대표적인 한국의 NGO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 요인들이 큰 역할을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글쎄, 초창기에 91년도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바로 97년도에 IMF가 오지 않았습니까? 95년도, 6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르완다 내전이 벌어졌을 때 현지 구호를 통해서 상당히 유명세를 탔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단체가 이제 상당히 또 성과를 냈는데, IMF가 오면서 그냥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무너지면 모든 NGO도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IMF의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정말 완전히 다른 나라로 그야말로 환골탈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지금은 굿네이버스라고 하는 그런 단체의 역할 못지않게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NGO와 협력을 하고 있고 국제 개발을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굿네이버스의 역할뿐만 아니라 KCOC의 역할도 그렇고, 이런 민간 부분들이 정부의 성장과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그런 국민으로서의 본분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 발전에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상당히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제3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민간 섹터에서 성장이 쉽지 않은 그런 상당히 척박한 토양이었지 않습니까? 30년 전에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사장님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또 직원들, 우리 같이 한 그 활동가들의 노력이 이제 쌓여서 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말씀해 주시기는 또 정부 쪽에 이러한 그 정부와 우리 국가와 또 이런 시민이 함께 갈 수밖에 없고 또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좀 겸손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국제개발협력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더 큰 어떤 역할과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두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그 지금 시대는 사실 최대 그 가장 큰 과제가 이 불평등 그리고 또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그 중요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이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이 분야가 바로 이 격차를 해소하는데 이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쪽에 그 시민이 중심이 된 제3섹터, 민간 섹터도 있지만 또 정부 섹터의 역할도 있고 이 두 부문이 또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협력해가면서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이 민간 섹터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라 그럴까, 책임이 어떤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국제 개발에 관련된 이제 주제를 가지고 민간들의 참여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될 텐데 많은 그 NGO들이 상당히 이제 시혜적인 프로그램에 꽂힙니다. 시혜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대단히 일회성이고 또 뭔가 이렇게 베푸는 쪽에 그 초점이 맞춰져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지속성이 많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일이 있고 민간의 일이 있는데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정부보다는 민간 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민간의 역할이라는 게 가서 그들과 함께 기거하며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측면에서 항상 국제개발협력의 시작을 해야 하지 않겠나. 저희 군내버스는 모든 우리 프로젝트의 기반을 정부하고 접촉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시민들 옆에 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 스스로가 문제를 발견하고 그들이 참여해서 일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해와서 그것이 이제 UN 쪽에서 볼 때 대단한 어떤 업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들이 이런 그 글로벌 NGO들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그 포인트가 어떤 민간의 자발성이라 그럴까, 주도성, 이러한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결국 정부라든지 또는 외부의 어떤 재정이라든지 다른 그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그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에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좀 더 이제 추가를 하면 예. 현지 주민들에 대한 자립 지원 계획이 반드시 그들 스스로 만들도록 돕는 그런 철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조직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런 철학적 기반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재정이라는 것에 굉장히 이제 그게 운영의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실 그 철학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재정을 넘어서는 또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재정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 도너 입장에서 그게 정부 돈이 됐든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항상 어디다 쓸 거냐, 어떻게 쓸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에 대한 디자인,
어떤 방식으로 얼마 기간 동안 어떻게 돈을 씁니다라고 하는 자세한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라는 게 그냥 일정표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철학이 깃들어 있구나, 사람 존중인가, 혹은 이 사람들이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그냥 보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NGO 일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다.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금하는 것도 직접 연결됩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현지인들과 함께 그들의 변화를 추구하는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저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결국은 이 어떤 진정성, 이 문제는 다시 얘기하면 또 신뢰성이라는 거하고 연결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결국 지금 우리 어떤 자선 단체라든지 제3섹터의 이런 NGO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이 투명성이라든지 또 이 신뢰성이 지금 약화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저희가 이제 직면하고 있는 과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근원적인 문제인 어떻게 보면은 이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도 이 진정성하고도 또 연결이 되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이제 NGO 운영에 있어서 두 가지 키워드가 투명성하고 책무성 아닙니까? 그런데 투명성, 책무성에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철저히 자율적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나 의사결정해야 되는데 위에 사람 눈치 보고 위에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경우는 절대 투명성과 책무성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굿네이버스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을 맡기면 초임 직원이라도 자기가 옳은 일이라고 판단될 때는 과감하게 시작을 해봐라.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율성을 굉장히 강조해와서 여지껏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철학과 경영 기관의 운영 방향 이런 것들이 결국 투명성과 책무성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한국의 NGO하고 서구의 우리보다 좀 앞서 있는 서구 NGO하고 어떤 차이점이라 그럴까? 또 거기에 비교해 볼 때 우리 또 이 한국의 NGO들이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라 그럴까?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장점 또 이 비교 우위는 어떤 것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NGO를 또 비교해서 우리가 또 뭐 우위를 점령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좀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NGO 활동이라는 게 다 서방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너무 좀 아직도 생소하고 그런 시민운동을 NGO라고 여겨지지 이렇게 굿네이버스 같은 국제개발 관련된 NGO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이제 지금은 우리 회원들만 해도 한 70만, 80만 뭐 많게는 180만이라도 말을 하니까 효과가 뭐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언론 쪽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화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서방 NGO하고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진이 나거나 전쟁이 난 곳에 막 달려가는 단체들 정말 특이한 나라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게 모금하고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서방 NGO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많이 참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제 현지에 가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국제개발협력의 분야에 딱 들어가서 보면 역시 한국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을 잘 살려서 우리가 이제 한국인의 그런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을 국제무대에도 좀 자랑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강점이라고 하면 이제 열정이고 또 이 저돌적인 어떤 뭐 돌파력이라고 할까 이런 거가 좀 강점이고 또 그것의 동전의 뒷면처럼 그것이 갖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또 이렇게 꾸준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우리가 약할 수도 있고 아직도 역사가 지금 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한국 그러니까 NGO들 제3섹터 NGO들이 앞으로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이것을 우리가 넘어가야겠다 이런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중요한 우리가 넘어야 될 과제일까요? 지금 그러게요. 뭐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NGO들의 활동 내용에 대한 과제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서방 NGO들은 그 현지 책임자들을 임명할 때 전부 MBA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계 기준으로 투명하지 않으면은 기관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절박함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의 투명성, 또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는 보험 분야에 너무 아직 관심이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현지에 그저 아무 두려움 없이 질병이든 사고든 그냥 개의치 않고 다녔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경우로 보여서 NGO들도 그런 활동에 대한 보험도 좀 이렇게 국가가 보장도 하고 NGO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투명성을 위한 회계 전문 지식과 그런 그 관리 체계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고를 대비한 보험 같은 것들이 좀 건너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와 또 어떻게 표현하면 경영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그 의도, 어떤 뭐 열정만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책무성 이런 걸 보장할 수 있는 그 경영 또는 시스템도 이제 갖춰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개인 단체별 경영심도 중요하지만 KCOC 입장에서도 이런 보험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보험회사들이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좀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국제개발협력 같은 이러한 그 영역의 NGO들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 NGO 또는 뭐 시민단체라는 이러한 그 단어를 들을 때 연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구분이 사실은 잘 안 되고 이 외부에서 볼 때는 다 이게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이걸 어떻게 충분히 알릴 수 있을까라는 게 이게 과제인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저는 사실 답이 좀 방향이 잘 안 떠오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것에 대한 그 인식을 좀 제고해가지고 이게 부정적인 어떤 그 측면이 강한 지금의 그런 인식을 좀 이 중간 또는 긍정적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셔서 네. 우리가 뭐를 지금 준비하냐면 해외 현장을 결국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면 그게 이제 국제개발협력의 여론 조성을 하고 또 실제 모금의 효과도 나지 않겠냐. 정부도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외환 자유화가 되면서 옛날에는 해외여행 마음대로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해외여행 자유화를 하니까 다 놀러 다니는 그런 세월을 한 30년 좀 보냈는데 이제는 놀러 다니지 말고 봉사하는 여행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NGO들이 엮어서 한국 사람들은 봉사하러 여행을 다니는데 이런 국제 무대에도 좀 소문이 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자연히 우리나라도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만족을 위해서 했던 여행들을 방향을 좀 바꿔서 이제 봉사하는 쪽으로 만약에 바꾼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또 이런 국격이라든지 이 브랜드 자체도 또 바뀔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근데 이제 그게 한 가지 더 좀 보태고 싶은 얘기는 IMF라고 하는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해도 그때 비교하면 이건 아주 괜찮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IMF 동안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모르시죠. IMF 직전에 우리가 캠페인을 하면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그리고 돕는 대상을 해외 아동 도우시겠습니까? 국내 아동을 도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국내가 80%고 해외가 20%였습니다. 그런데 IMF가 딱 맞았는데 왜 IMF를 맞았느냐? 이제 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우리가 너무 우리만 잘 살라고 했다. 밖을 안 쳐다보고 밖을 안 도와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IMF 졸업을 선포하고 2002년도에 딱 캠페인을 하니까 해외가 50%, 국내가 50%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 3, 4년 후에는 해외가 80%, 국내가 20%로 바뀝니다. 정반대로 바뀌었네요. 반대로 해외 원조가 국내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런 거를 발견하는 하나의 그 시대적인 전환을 맛봤는데 이제 이번에 팬데믹이 오면서 이것도 변화가 오지 않겠나. 단순한 놀러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봉사의 여행으로 바꾸는. 팬데믹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잘못된 길을 또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었던 측면이 있었다면 그걸 또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이런 기대도 했었거든요.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IMF를 맞이했을 때에 그냥 우물에 갇혀있던 나라가 갑자기 깨어나서 국제 무대에 명실상부한 이제 그 신흥국가로 부상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면 이런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정부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리고 시민사회의 그런 노력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정부의 일만 아니고 시민사회도 중요하다. 그래서 작은 NGO들은 지금 다 맥을 못 쓰지만 이렇게 투명성과 책무성을 인정받은 NGO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모금이 잘 되고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이상하게 여길 만큼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본보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서 팬데믹 이후에는 우리가 국제 개발에 관련된 것도 일본이나 영국은 ODA를 자꾸 줄인답니다. 국내가 하도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ODA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기회에 더 늘려서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좀 다른 시대를 맞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비영리 섹터, 우리 제3섹터라고 부르고 또 뭐 NGO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이 시민들이 중심이 된 비영리 섹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어떤 빈곤이라든지 가난 이런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만 한다고 이렇게 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비영리 섹터 또는 NGO 단체가 우리 경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통념 일반적으로 어떤 그 경제하고는 이 경제 발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30여 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는 사례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흔히 알고 있는 이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가 없다. 이런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경제 성장 그러면은 생산이 얼마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고용이 얼마냐 하는 쪽으로 화두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고용이 얼마나 보장되느냐, 일자리가 이제 핵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NGO들의 역할은 일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자원봉사로 8명이 시작을 했는데, 그 숫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4,000명이 넘어가는 일자리를, 그러니까 정규직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말의 의미는, 정부 예산을 우리가 쓸 수 있고, 또 모금해서 쓸 수 있고 하는 것인데, 이 사회적으로
일자리도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 생산 업무하고 또 뭐 이렇게 전문직으로 해서 이제 크게 출세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뭐 공무원들 해서 또 보람 있게 하는 경우 있는데 그 모든 일자리 중에 최상급에 있는 게 NGO 일입니다. 잘 모르셨죠? 예, 잘 몰랐습니다. 공무원들은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고 NGO도 시험 봐서 들어가긴 하지만 NGO들은 절대적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야말로 사명 선언을 보고 나는 이 NGO의 이 사명을 수행하러 왔다 하고 일을 하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마치 종교인 자리이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을 봉사하는 가장 확실한 전문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일자리라도 최상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은 어떤 일자리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냐라고 이제 판단하는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NGO들의 경제적 기여는 최고급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좀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해외 근무할 때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스웨덴에서도 그렇고 그쪽의 청년들을 만나면은요,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또 최우선 진로, 직업 선택에 있어서가 이제 개발 분야더라고요. 개발 협력, 그리고 봉사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보다 먼저 이제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청년들도 이쪽 분야가 결국은 일자리로서의 의미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아니 뭐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 이미 1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10년 전부터 우리 굿네이버스가 공개 모집을 하면 20대 1, 30대 1입니다. 이런 이제 그야말로 일자리가 보장되고 자기 일생이 보장되고, 여기는 정리해고라는 걸 못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정년을 보장해주는 그런 일자리. 그래서 여기는 그야말로 단순한 일의 가치 개념도 중요하지만 서로 그야말로 그룹 다이나믹,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보람으로 이미 인정받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도 볼 때 이런 경제 성장의 단순한 생산만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모습으로 보이고, 서비스 산업 중에서 최고 가치가 있는 곳이 NGO일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장이라는 경제 성장의 개념의 어떻게 보면은 중심 이동, 그러니까 그렇죠. 이 어떤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산 이 개념에서 일자리 고용으로 이 무게 중심을 옮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결국은 일자리, 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데 이 제3섹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돈을 많이 버는, 예를 들어 미국의 인류 부자들이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몇 조씩 돈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을 다 어디 쓰겠습니까? NGO들을 통해 쓸 수밖에 없죠. 그 자체도 NGO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 이거죠. 그러면 준비된 NGO 일꾼들, 고용된 사람들, 그들의 미래가 그런 최고급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니까 이제는 단순한 성장 개념보다 분배 개념. 그래서 NGO 그들은 대단한 분배 기술자로 인정받는, 그리고 사회에 통합하고 고급화되는, 그래서 그야말로 존경받는 국가, 시민이 되게 하는 그런 좀 고단위의 미래를 좀 꿈꿔봅니다. 여기서 사실 북한 사업, 북한의 활동도 많이 굿네이버스가 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 사람들이 마음문을 연 거는 저 때문에 열었습니다. 말이 좀 너무 과하지만 제가 다 남쪽 단체에 이끌고 갔으니까, 그럼 남쪽 단체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문을 열면서 정부를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이제 얘기죠? 2000년 그때 끝나자마자 직후에 20여 년 벌써 됐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하나의 신호탄이 됐죠. 그런데 그 정상회담 만들 때까지 제 역할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민간운동이라는 거는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전혀 불가능한, 서로
불편한 나라를 개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유연성을 가진 그렇죠. 그런 네.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경제 협력도 그런 루트를 통해서 예. 열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절박한 과제가 있다 보니까 이 안전 생명을 위해서 자유의 일부를 희생을 시키는 것이 지금 많이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 이런 시기가 넘어서 지나서도 이런 것이 계속 이러한 것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 그동안 우리가 키워온 또 이 시민사회 공간 또 민주주의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그 뿌리에 들어있는 것이 훼손당할 수도 있고 위축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고 또 어떤 또 해법이 있다고 보시는지. 예, 지금 우리나라의 NGO들의 특성이 기업 참여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NGO의 수입의 거의 80%가 개인 회원입니다. 예.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기업이 사회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공간이 많이 비어 있다. 예. 그래서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자꾸 유엔에서 그런 걸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 시대의 화두는 결국은 그 소셜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 NGO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NGO가 어떻게 하느냐? 거버넌스를 잘 만들어서 그야말로 지위가 중요하죠. 지위가 기업만은 하는 게 아니라 NGO도 어떻게 의사결정기구를 조직을 만들어서 그 지배구조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너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시민운동이 좌우되지 않도록 너무 우리 시민운동도 한두 명의 명망가들을 배출하는 성과는 냈지만 다 정치적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이게 시민운동도 좀 맥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순수한 이런 개발 NGO들은 그야말로 이 거버넌스 문제를 지배구조 문제를 잘 관리해서 또 그리고 전문가들을 육성해가지고 배분에 관련된 기업들이 참여하면 기업의 홍보도 되고 또 보람도 느끼고 그런 것들이 바로 민주국가의 핵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NGO들의 바탕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민주적 의사결정기구 그 NGO 자체가 민주적이지 못하면 절대 성장 못합니다. 그 네이버스가 이만큼 성장한 이유도 민주적 절차를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래서 자율과 존중 저희들은 두 가지 화두로 경영 전략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NGO들이 미래를 꿈꾸려면 그런 사회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방향 감각도 확실하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민주적이지 못한 지도자는 퇴출됩니다. 그게 내부 어떤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저 지도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심판도 하게 하는. 그러면은 사실은 그 NGO가 갖는 그 강점, 힘의 그 근원이 거기서도 나온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죠. 사실은 그래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민주적인 이런 그 지배구조, 가버넌스, 여기에서 또 큰 힘을 가져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상 저희들은 초창기부터 우리의 돈을 10,000원을 냈던 1,000원을 냈던 후원한 우리 회원들은 언제든지 와서 장부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방 개념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열린 문화, 자율 존중 이런 그 기관 운영 경영 원칙이라는 게 결국은 여러 국민들이 보기에 저기는 믿을만하다 하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사실 지금 두 가지 전혀 상반된 흐름들이 교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함께 같이 살아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공존해야 된다, 이런 이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혼자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 지구촌에.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다른 반면에는
이 어떤 상황의 절박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각자 도생이라는 또 나만 우선 나부터 살아야겠다는 이게 사실은 완전 상반된 건데 이 교차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사실 아직 뚜렷하게 저는 나오고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두 가지 흐름 중에서 이 긍정적인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이 물줄기를 바꿔내는 것이 그 중요한 이제 과제인 것 같아요. 그것은 뭐 정부가 됐든 또는 우리 개개 시민이 됐든 간에. 그래서 그러한 흐름으로 바꿔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시민으로서 또는 이 시민사회가 해야 될 일,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해야지 이러한 그 물줄기를 틀어내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참, 이거 제가 학자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논리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도미니카에 이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도미니카는 사실은 우리가 갈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IT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IT 그 지진 나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아 옆에 도미니카도 있네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마침 그 미국 변호사 한 분이 도미니카 국가 정부에 초청받아가지고 거기에 그 관리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한국에서 온 NGO라고 하는 거에 대한 너무 기뻐서 한국계 미국 변호사인데 이분이 이제 그 정부와의 그런 관련된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역할은 잘 못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바는 시민사회로 접근해서 정부를 움직이는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물론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운동을 한다고 뭐 반정부 운동으로 거기도 똑같이 위험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절대 반정부가 아니라 친정부와 정부와 함께 한다 하는 개념으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해왔고 그렇게 직원들을 훈련시켜서 현지 직원들이 이 정부와 함께 그 정부에 필요한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고 정부가 필요한 정권 차원의 프로그램을 전개해주면 그것으로 20만 명이 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좋은 사례들이라고 보는데 아주 시민사회 쪽으로 접근하면 그런 정부와의 관계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의 의미도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하는 것보다 시민사회 쪽에서 이렇게 민간 쪽이 NGO 쪽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스무스하고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의 그 개인적인 그 앞으로의 그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이런 또 성과를 이룩해 오셨지만 또 새로운 30년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새로운 30년에 그 굿네이버스가 또 가지고 있는 꿈, 또 이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또 가지고 계신 꿈이 어떤 것이 있다고 꿈을 여쭤보면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70대 후반 노인한테 꿈을 물어보는 게 참 상당히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다 내려놓고 이제 은퇴 준비를 이미 은퇴를 한 사람이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이사장으로 이렇게 뒤로 물러나 앉아서 어른 노릇만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그러면 이제 제가 꿈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은퇴를 해도 굿네이버스에 갖는 기본 정체성 또 굿네이버스가 성장해 오면서 그동안에 발견해 왔던 다양한 경영 노하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잘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것이 첫 번째 꿈이고 두 번째 꿈은 이 북한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협력하면 거기는 조직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이 다 자발적으로 다 돼 있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조직이 돼 있어서 그 주민들의 의사결정 구조를 잘 활용하면 아주 그 자율적 어떤 성장과 프로그램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도를 아주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좀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벌써 20여 년이 됐지만 저도 아직 마음속에 항상 이 부담이라 그럴까 이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리 이렇게
그 가치 또 함께 우리가 번영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이제 빨리 왔으면 하는 건데, 그건 이사장님뿐만이 아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기회라는 것은 항상 준비된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오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 조성되면 또 언제든지 구체적인 사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NGO를 이제 후원해 주시고 또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고 하는 분들의 사상이 저는 이 세상 어떠한 가치보다 가장 위대한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NGO를 돕고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NGO들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로 볼 때에 가장 세계에서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그리고 그렇게 작은 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듯이 이렇게 작은 정성이 모아지면 그 모아지는 물결이 각 소속한 단체를 통해서 흘러가지만, 그것이 인류 평화를 위해서 또 그야말로 세계의 번영을 위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서 항상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30여 년 넘게 그 치열하게 현장에서 이 고민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 알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너무 기꺼이 나눠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정부 측 리더를 모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시민사회 리더를 모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중요한 리더들을 모시고 이러한 대담 프로그램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